이번 차시에서는 SCM 접근에 의한 항만 배후 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합하고 유형화하는 데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서 일반적인 고찰을 살펴보면요. 비즈니스 모델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와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 출원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게 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며 어떠한 마케팅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이겠다는 일련의 계획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확산된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익 창출과 관계된 측면의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정의되고 있고요. 이익 창출 측면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 조직의 핵심 논리,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이야기,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여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는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을 위한 구조물로 정의하고 이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역할과 부가가치 활동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거나 기업 및 시장에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계된 비용 및 이익 구조, 즉 재무적 상호관계성,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전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개념적, 구조적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 전략 및 프로세스, 또 기업이 보유한 기술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에 대한 인터페이스, 핵심 전략, 전략적 자원 및 공급망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각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세 가지의 브릿지 요소에 의해서 설명되고 각 구성 요소들은 상호 자발적인 차별적인 하위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요, 판매라든지 고객 관계, 판매 시장 및 생산의 4개 부문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그 미션이라든지 구조, 프로세스, 이익, 기술, 법, 제도 등 6개의 부분으로 또 설명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이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하이 모델로 설명해서 가격 모델, 수익 모델, 채널 모델, 상거래 프로세스 모델, 상거래 관계 모델, 조직 형태, 가치 제한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치 모델, 자원 모델, 생산 모델, 고객 관계 모델, 수익 모델, 재정 모델, 시장 모델 등 7개의 하위 모델로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가치를 제한하거나 판매 시장 또는 기업 내 가치 사슬, 생산 비용 및 판매 이익, 경쟁사와 보안사를 포함해서 마켓 내에 회사의 포지션, 경쟁 우위 능력 등으로 설명하거나 제품의 혁신, 고객 관계, 인프라 관리 및 재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전략과 혼용되어 사용됨에 따라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몇 가지 점에서는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서 출발해서 그 가치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고요. 그 반면에 전략은 창출된 가치를 현재 혹은 미래 경쟁자로부터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필요한 정보는 제한된 반면에 전략을 수집하는 데 있는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서 기업의 자산을 활용하여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경제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은 매우 복잡하고 불명확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구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각 지역별로 좀 본 건데요. 동부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이렇게 3개 정도 지역으로 나누고요. 각 모델을 동부아시아에서는 중소기업의 공동 모델이라든지 물류비 관련 신속 배송 물류 모델,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모델,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모델, 또는 유사 제품들 간의 통합을, 수직 통합, 뭐 수평 통합 이런 것들을 하는 물류 통합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들은 그 적용 대상이 이렇게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본, 브랜드 이미지는 일본 이런 데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요. 또 주요 제품군에 있어서는 각 제품별로 해서 각각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지역에 있어서는 3개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공동 물류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 대상은 싱가포르 항만이라든지 탄중 펠리파스 이런 쪽에 하고요. 주요 제품군은 전자제품이나 기계, 자동차, 원자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 소재, 가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류비 관련해서는 신속 배송 물류 모델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적용하고요. 냉동화물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생필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모델로서는 물류 통합 모델을 제시해서 유사 공장들 간의 제품의 수평 혹은 수직 통합 위한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역으로는 싱가포르 항만이라든지 탄중 펠리파스, 포트클랑 이런 항만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주요 제품으로는 원자재라든지 전자나 기계 소재 등의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동남아시아 비슷하게 3가지의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 모델들은 각각 갖고 다만 그 적용 지역이 중소기업 공동 물류 모델은 뭐 포턴클랑 뭐 이런 곳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물류비 관련해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물류 통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포트클랑 뭐 이런 항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또 업종별로는 냉동 화물이냐, 자동차냐, 건자재냐, 생필품이냐, 원자재냐 이렇게 5가지 정도 업종을 나눴고요. 냉동 화물에 대한 모델은 신선도와 관련되어 있는 신속 배송 물류 모델을 모델로 하였고요. 자동차는 중소기업의 공동 물류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건자재는 전문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그 다음에 생필품 관련해서는 물류비 관련해서 신속 배송 물류를 하는 그러한 모델을 했고요. 원자재는 물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제시하였고요. 그 기본 컨셉과 적용 대상을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 화물은 부산이나 싱가포르, 카오슝이나 상하이, 홍콩 이런 항만들 대상으로 해서 냉동 화물에 대한 신속 배송 물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는 싱가포르나 람차방, 포트클랑, 그다음에 부산항이라든지 상하이항이라든지 청도항 이런 것들이 되고요. 건자재는 이제 목포항이라든지 광양항, 평택항, 고배항 이런 항만들에 대해서 적용이 필요하다. 생필품은 물류비 관련해서 신속 배송 물류 모델로서요. 부산이나 광양항이라든지 싱가포르나 홍콩항 등이 여기 되겠고요. 원자재는 물류 통합 모델로서 광양항이라든지 중국의 청도항, 카오슝항, 싱가포르항, 탄중프랑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고객 만족 서비스에 따라서 사업 모델을 좀 유형화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표는 중요도를 나타내는데요. 정시성에 대한 중요도와
비용 절감, 오른쪽 X축은 비용 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성우라는 사람이, 연구자는 글로벌형 항만 배후 단지의 사업 모델 유형을 수립하고자 먼저 공급사설과 연계한 항만 배후 단지를 활용할 경우에 공급사설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두 가지의 속성, 즉 정시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항만 배후 단지를 활용한 물류 모델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한 배송, 부가가치, 시장 확대 및 서비스 증진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신속 배송형은요,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만 배후 단지 물류 시설을 이용하여서 기업의 제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중요성이 큰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요.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형은 기업의 모듈화 및 연기 전략에 따라서 부가가치 공정을 항만 배후 단지 물류 시설에 수행하여서 규모 및 범위 경제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큰 경우로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시간적 중요성이 보통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장 확대형은요, 기업의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항만 배후 단지의 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비용 및 시간의 중요성은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시장의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증진형은 고객의 물류 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비용 및 시간적 조건을 고려해서 항만 배후 단지에 물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이고요. 이 모델은 비용 및 시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즉 생산과가 연계되어 있는 SCM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린 제조 방식과 공급 체인인데요. 린 생산 방식은 린의 사전적 의미가 분살이 없는, 즉 낭비를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을 의미하고 있고요. 고객 관점에서는 가치를 정의하고 비즈니스 내부의 낭비를 제거해서 프로세스의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혁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린 생산은 송호업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서 송호업 생산 방식에서 오는 원가 상승 및 대량 생산 방식의 융통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린 생산의 기본이 되는 도요타 생산 방식의 기본적인 테마는 낭비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으로서 수요의 변동에 대하여 생산 측면, 즉 원가나 품질이나 납기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여기 고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요타 방식은 고객의 관점에서 그 필요한 품목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점에 생산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산 현장에서 모든 낭비를 제거한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린 생산에서 필요한 재고는 대량 생산 방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결점수는 대폭 감소되고 점점 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요타가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있는 린 정책은 제조업 이외에도 물류 부분에도 도입되어서 린 물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배송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완성품 재고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등장하여서 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활동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전체 물류 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린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이고요. 린네스란 시간 등에 따른 모든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가치 흐름의 개화를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바코드와 EDR, 그 다음에 shipping 마크 등의 사용을 해서 낭비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린 방식은 일반적으로 단기 예측에 의한 MTS 이런 것들 선 생산하고 후 재고 보충하는 방식인데요. 즉 제품을 만들면 즉시 재고가 될 수 있음을 기업이 감안하여서 하는 생산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린 공급망은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판매 유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서 기업을 하여금 최대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자일 제조 방식인데요. 에자일 생산이라 하는 것은 기업 조직, 전문적인 인원, 그리고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 하에서 다양한 수요 계층의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 혹은 철학에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1991년에 21세기에
제조 기업의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에자일 생산을 지칭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했고요. 에자일이라 하는 것이 민첩성이라는 건데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에자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에자일 생산 개념 하에서는 모든 기업 활동은 고객 만족을 통해서 생산자와 고객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민첩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표현된다 하겠습니다. 에자일 공급망은 린 경영이 공정 효율성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고객 수에 대한 효과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응인 민첩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에자일 기업은 민첩성을 추구할 때 불안정한 시장에서 이윤 획득의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장 지식과 가상 기업을 이용하고 수요에 대한 투기적인 생각에 의존하는 대신에 수요가 인식될 때까지 제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wait and see 접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공급망이 긴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에 에자일 공급망은 짧은 리드 타임과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최소한의 리드 타임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첩한 적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급망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재고를 기본으로 보유하는 데 비해서 에자일 공급망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한다는 데 있고요. 에자일 공급망이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실시간 변화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조직은 민감하게 변화하는 수요에 반응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에자일 공급망에서는 바이오와 공급자 간의 데이터 공유 정보 기술을 활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의 공유가 예측 가능성과 종종 왜곡되어진 수요로 인해서 재고량을 감축시키고 고객 요구사항을 과시하여서 개선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협조적인 제휴는 해당 제품 개발과 일반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역동성을 위한 정보의 변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참가자들에 간에 공유된 정보는 기업 선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에자일 매니팩처에 대한 개념인데요. 리에자일이라는 용어는 린과 에자일의 합성어이고요. 이런 벤 등의 연구자들이 1997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크리스토퍼 등이 2001년도에 패러다임에 대한 전략적 개념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들은 파레토 곡선과 충격 흡수 지점을 이용해서 린과 에자일의 패러다임을 통합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데 특징이 있는데요. 파레토 곡선법에 따르면 전체 화물량의 80%는 전체 생산량의 20%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화물량의 20%는 생산 라인의 80%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차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된다. 즉 예를 들면 20%에 해당되는 제품은 보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린 생산으로 하고요. 또 린 유통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측이 어려운 나머지 80%의 제품은 에자일 방식으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는 린과 에자일 접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충격 흡수 지점 접근법에 따라서 제품을 일반적인 모듈 형태로 재고를 유지하다가 고객의 정확한 요구가 발생할 때 최종적인 조립을 실시하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개념은 SCM에 있어서는 지연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각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맞춤형 PC가 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랩 패커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개념을 실제 수요를 발생 시기에 보다 가깝게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린과 에자일의 접근의 통합은 최적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충격 흡수 지점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리에자의 공급망 관리의 접근 방법이 운영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에자일의 개념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에 적합한 적용을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에자일 접근 방법이 더 적절하거나 또는 낮은 마진과 불안정한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서 빠른 제품 공급 또는 공급망 내부의 파트너십 확보 및 수요에 대한 반응의 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린과 에자일과 리에자일을 비교를 하면요. 린 전략과 에자일 전략은 제품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져야 되고 수요 예측이 가능한 제품은 린 전략을,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에자일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용 전자제품과 같이 제품 수명이 짧거나 패션 의료와 같이 불규칙적인 수요를 가진 제품들은 쓸모없이 버려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요. 또 실제로 도요타의 공급망이 수요가 안정적이고 납기에 여유가 있는 고급 사양의 자동차를 위한 생산은 기본적으로 린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요. 소량의 경우에는 고객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에자일 전략을 채택하여서 운영하고, 일부 제품에 있어서는, 즉 제품 구성이 복합적이면서 단순한 것들은 모두 시장에 반응하는 MTO 방식인 에자일 스트래티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자일 공급망에서는 다운스트리밍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공급망의 충격 완화 지점으로부터 업스트림의 린네스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리에자일은 업스트림에서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서 다운스트림 공급망의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린과 에자일과 리에자일 공급망의 좀 차이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해서 실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CM 차원에서의 전략적 구조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위의 전술적 개념의 개별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에자일 공급망의 향상을 위한 통합 모형으로서 SCM 차원의 상위 통합 구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비즈니스 모델의 상위 통합 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가령 에자일 공급 체인 차원의 지원 전략에서는 린 전략, 린 생산이라든지 또는 유연 반응 또는 빠른 대응 등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요구되고요. 여기에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표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부가가치에 대한 시간 감축 등의 하위 전략이 대응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자일 공급 차원 관리에서는 신속 배송 전략에는 에자일 공급이나 조직적인 민첩성 등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벤더 관리의 제고와 공정 관리, 실질 수요에 대한 현시화 등에 대한 하위 전략이 대응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피셔라는 사람이요, 1997년에 연구자가 공급 활동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적했고요. 이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의 성과가 매우 저정한 이유는 적절한 공급망 구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급망을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공급망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제품의 유형을 기능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제품으로 분류했고요. 여기서 기능적인 제품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산용품을 들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제품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제품의 수명도 깁니다. 그러나 수요의 안정성은 경쟁을 유발하여서 이윤의 폭이 적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혁신적인 제품은 높은 이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수요 예측이 어렵고 경쟁사의 모방으로 인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에 경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혁신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요. 기능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최소화에 중심을 들어서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고요.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신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응적인 공급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효율적인 공급망은 최저가의 수요 공급을 목표로 저비용의 재고와 높은 가동률을 중시하는 반면에 반응적인 공급망은 높은 이윤을 바탕으로 수요에 대한 빠른 반응과 유연한 생산 능력을 중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피셔의 그리드 모델을 이용해서 공급망과 제품 대응 관계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이 피셔가 라미르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피셔가 제시한 모형을 개선해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부품의 복잡성이 공급망 관리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기능적 제품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혁신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시장 반응적인 공급망 구조를 가져야 되며 또 공급되는 제품의 복잡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공급망 관리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카르마 등의 사람들은요, 모듈화와 지연 전략에 따라서 공급 사슬 구조를 분류하였는데요. 모듈화는 최종 제품의 조립에 사용될 다른 구성품들의 조합으로서 입고 물류와 관련된 내용이며, 지연은 고객의 특정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유통 기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출고 물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수준의 입고 모듈화는 높은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공급망을 의미하고 있고요. 높은 수준의 입고 모듈화는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많은 구성품을 외주하는 분산된 공급 사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출고 지연은 주문 생산의 환경과 같이 고객의 주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고요. 낮은 수준의 출고 지연은 재고 생산의 환경으로서 인해서 최종 제품이 재고를 통해서 수요 충족을 이루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통합하고 이연하고 지연하고 모듈화하는 네 가지 형태의 공급망 구조를 제시하였고요. 통합화된 공급망은 수직적으로 통합화된 전통적인 구조로서 규모의 경제와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유연화된 공급망은 많은 하청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품을 만들고 특정 수요에 의해 최종 제품이 조립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모듈화된 공급망 구조는 복수 소싱을 하고 있든지 또는 표준화된 최종 제품이 생산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연화된 공급망은 구성품의 조립에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거나 최종 제품은 높은 고객화를 가지는 공급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틱이라는 분이 그리드 모델을 이용해서 공급망과 실외 전략에 대한 관계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제품과 비즈니스 유형을 분류했고요. 복잡성은 제품과 부품과 프로세스 및 원자재 공급이 다양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수요의 안정성, 제품 설계 고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제품과 프로세스의 전략을 시장 상품, 패션 제품, 내구재 및 최고 가치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덜이라는 분은 2002년에요. 푸틱이 제안한 모형에 애자일 개념을 적용해서 공급망 관리 및 그 실행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요. 시장 상품은 린 공급망 관리와 패션 제품은 애자일 공급망 관리, 내구재는 리에자일 공급망 관리 및 최고 가치 제품은 프로젝트 공급망 관리가 해당되고 있고요. 각각 하이 실행 시스템으로 칸반이라든지 APSN, SCM, MRP2 플러스 칸반, MRP2 플러스 E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가지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건덜이라는 분이 이 앞서 있는 피셔라든지 또는 크라마드와 유사하게 제품에 따라서 공급망 관리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요. 수요책이 가능한 제품은 린 공급망 관리 활동을, 수요책이 불가능한 제품은 애자일 공급망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만 물류 배후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적합성 영역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황이라는 분은 2002년에 제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기능적 제품, 혁신적 제품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 제품을 표준적인 부분과 혁신적인 부품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제품 범주에 따라서 공급사슬 전략으로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린 공급망과 유연성을 중심하는 애자일 공급망,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공급망으로 분류했고요. 이는 앞서 피셔가 나눈 유형과 유사하고 애자일 공급망은 혁신 제품에, 린 공급망은 기능적 제품에 각각 적합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에 적합하고요. 이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대규모의 고객화를 달성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에 따라서 공급망 유형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공급망 전략이 올바르게 결합될 때 높은 수준의 전략적 적합성이 달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수요가 불확실하고 마진이 높은 제품의 특성의 경우에는 반응적 공급망 전략이 유효할 것이고, 반대로 수요가 예측 가능하며 마진이 적은 제품일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전략적 적합성은 수요의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대응도를 맞추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우 단지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 배송 기능 대응형인데요. 해외 생산 거점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국내 물류 거점에서 검품, 보관, 재고 관리하고 소매 점포에 납품기일에 맞춰서 배송하는 형태이고요. 이 특징은 재고 수준의 적정화 및 고객 서비스의 수준 확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최적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컨솔리데이션 기능 대응형인데요. SCM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JIT 수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역내에서도 수평 분업 체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생산 거점에서 분산되면서 소량 화물들이 다빈도 수송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송 효율성이 저하되고 리드 타임이 장기화되고 재고량이 증가하는 그런 비효율적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자사의 다른 지역 생산 거점에서 생산된 제품과 부품 또는 타사 제품이나 부품 등의 혼재함으로써 한정된 물량으로도 다빈도 수송을 실현하고 나아가 수송 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GIT로부터 제품 및 부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소량 화물에 대해서는 수송 빈도를 확보하고 리드 타임을 단축하며 재고에 대한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로스도킹에 대한 기능 대응 유형인데요. 공급 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복수 국가에 있는 거점 간에 부품이나 제품을 교환하는 기업이 출현하게 되고, 거점간 수송 시에는 수송 비도의 감소가 되고 적재 효율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브 기능을 가진 거점을 선정하고 수송 효율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크로스도킹 기능 대응은요, 콘솔리데이션 기능 대응형을 삼국 간 수송 대응으로 확장한 것으로서요. 특히 수평분업 체제 및 FTA의 진전에 따라서 아시아 역내외의 거점 수송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통 체계의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장내에 해외 생산 거점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 생산 거점에서 가공하고 가치를 높인 다음에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업 간의 공급 사슬에서 소량 화물의 재고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리드타임의 단축과 소량 화물의 수송 비용의 삭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VMI 기능형의 대응형 물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VMI 기능 대응형이란 벤더가 상품 도매 구매자가 지정하는 광고에 자신의 책임하에 반입을 하고 재고 관리를 행하고 그곳에서 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JIT를 배송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에는 구매자의 발주에 따라 그때마다 JIT 수송을 행하기 위해서 벤더의 재고에 대해서 변동 위험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요. VMI 방식 하에서는 벤더는 구매자가 지정하고 있는 창고에서의 재고량을 항상 일정 수준 확보하기 때문에 변동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발주량을 정확하게 벤더에게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벤더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발주량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와 구매자 지정 창고에 반입한 재고이므로 리드타임의 단축 요청에 대응이 가능해지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재고로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은 벤더 측의 재고이기 때문에 재고 보유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고요. 지정 창고로부터는 조달이 되기 때문에 리드타임의 단축이 가능해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3차 시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